사실 오늘 오다 보니까 뭐 RB에서 금리를 25bp 낮추고 아침에 보면 뭐 올해 말까지 연준 금리나 한 65bp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거의 다 프라이싱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근데 6개월 정도로 돌아가면 저희가 올해 미국 금리 인상 뭐 3번 이렇게 정도 봤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금리 뭐 인상 얘기를 했지 인하 얘기는 거의 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작년에 생각했던 거는 그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상은 지금쯤이면 이미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은 오히려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세계 경기는 뭐 전반적인 허키시한 그런 중앙은행 정책들 때문에 조금은 좀 경기 전체가 좀 더 슬로우 다운 되면서 리세션을 향해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얼핏 보면은 뭐 경기가 조금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. 특히 이제 중국의 PMI가 이렇게 조금 낮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린슛이다. 이제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바텀을 치고 중앙은행들의 더비시한 정책들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런 뷰들이 좀 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와는 달리 뭐 바로 중국 PMI가 좀 꺾이면서 그린슛이라는 게 사실상 조금 너무 좀 시기적으로 일렀구나. 세계 경기가 좋아지려면 아직도 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좀 시장이 좀 뷰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와중에 보면 뭐 여러 시장 중에 확실히 미국 쪽 시장이 다른 그 뭐 독일이나 중국이나 다른 EM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식 시장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그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.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허키시한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중국에 대해서도 대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무역 정책이라든지 또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이슈도 있겠지만 굉장히 허키시한 그런 그 대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데는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보면 이제 중국이 좀 어렵다. 사실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역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. 그리고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3% 정도 되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아주 최대치를 기록하고 오히려 뭐 프런트 로딩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중국으로 수출이 오히려 좋았다. 그래서 이 임팩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임팩트가 이미 18년 정도의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좀 둔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에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된 어떤 작년 말부터 있었던 그런 심틈의 하나였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중국은 그 괜찮은 중국이 힘든 건 알겠는데 미국은 괜찮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1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보면 1%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 몇 가지의 섹터 특히 뭐 보잉 같은 경우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또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은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좀 저희는 알 수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미국의 산업 그 IP하고 중국의 어떤 그 수입하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생각보다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결코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.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진행이 된다면 중국 경제도 상당 부분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6월에 있을 G20에서 어느 정도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미중의 어떤 수뇌부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해결해야지만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반면에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G20가 6월달에 이미 사실
뭐 6월 벌써 초니까 6월 뭐 20일 경기 있을 G20에서 뭔가 양국이 합의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해결이 잘 돼서 시장이 안정될 거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G20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당분간의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희 은행 생각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.2% 포인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.5%니까 5%까지 한 5.21까지 떨어지는 정도의 경제 이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을 중국이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어제 뭐 비슷한 그 행사가 중국에 있어서 저희 이제 중국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뭐그 코퍼릿 쪽에 그 코퍼릿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생각은 중국은 6월에 G20에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협상이 되길 원하고 있다. 여전히 중국의 그 기업들이 느끼는 임팩트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 뭐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다든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그 미중국 갈등의 임팩트가 상당 부분 있을 거다라고는 인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없다.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.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이 되면 미국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언젠가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을 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선거 때문이지 않느냐. 그러니까 뭐 그 중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무역 전쟁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워다. 그래서 그리고 또 헤게모니 워다. 그래서 오랫동안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미중 무역의 갈등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 내년도에 있을 선거에 상당히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.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오브젝티브 펑션이 뭘까 생각해 보면 위닝 51%인 것 같아요. 51%를 이겨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미국 선거라는 게 전체 국민의 51%를 이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 주 어떤 주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 주의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한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제재를 해 나가는 게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지속될 거다라고 기대를. 뭐 내년도 뭐 선거를 앞두고 뭐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미중 무역 갈등의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있을까,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를 좀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요. 아까도 뭐 앞에 그 연사분이 잘 설명을 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된다 해서 꼭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다. 이익을 보는 나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나라들 중에 이제 제일 나오는 게 뭐 멕시코,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좀 이익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스터디를 해보면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요.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경제에 뭔가를 전망할 때 경제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holding everything constant,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는데 모든 게 컨스턴트하지 않죠. 변화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상은 이제 전망치 자체가 다 틀리게 되는 게 경향이 있는데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그런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가 이익을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센티먼트 변화 때문에 중국 경제 자체가,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6.5% 성장을 한다.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인해서 중국이 내수 부양을 통해서 경기가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피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경제가 한 1.2% 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빠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다른
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경제가 약간 슬로우다운 되면서부터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어떤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게 그 되게 좀 낮게 중국의 뭐 PPI가 좀 떨어지니까 글로벌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좀 낮다.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 아무래도 디맨드에 대한 샥이 좀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하도 이제 중국에서 하도 프로덕션을 많이 했고 싼 노동을 제공해서 중국이 글로벌하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이유에서 중국 경기 자체가 좀 슬로우다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글로벌한 어떤 디플레이션의 프레셔를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중국 경기가 낮아지면서 덕을 보기보다는 중국의 경기 완화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이제 가장 큰 좀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유럽 경기인데요. 사실 작년부터 전망을 할 때 유럽이 올해는 조금은 좀 좋아지면서 세계 경기를 좀 견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면 유럽 경기 자체가 여전히 뭐 나아질 수 있는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 여전히 뭐 트렌드 자체가 낮은 것 같고 특히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팩트 때문에 영국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허키시했던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더비시한 중앙은행으로 바뀌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잘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잘 해결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뭐 그린슛이라고 했는데 그린슛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개 쓰이면 더비시한 중앙은행 뭐 오히려 좀 슬로우한 세계 경제 성장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이렇게 연초되면서 생각했던 중앙은행들이 더비시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는 세계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뷰가 더 세지면서 오히려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은 되게 더비시한 정책을 펼 거다.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수적으로 내수 부양을 위해서 머니 서플라이를 좀 제공을 하고 유동성을 좀 제공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마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더 해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미국 역시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좀 보게 되면 트럼프 뭐 푸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연준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. 미국 금리 높다. 미국 금리 좀 낮춰주면 중국이랑의 어떤 무역 분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아서 경기 부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뭐 더들리 연준 총재가 미국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사실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들리가 다른 연준 의장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리더격으로서 리더격으로서 시장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좀 잘 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연준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조금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역시 그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하를 이미 뭐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 자체도 금리 인하를 할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.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시아 은행들은 뭐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호주은행 금리 인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뭐 5월달에 말레이시아도 중앙은행도 금리를 좀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EM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더비시한 그런 금리 인하 정책을 좀 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여전히 뭐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어서 뭐 금통위에서 뭐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좀 허키시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아마도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가계부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금리 25bp 낮춘다고 해서 경기가 그렇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.
라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허키시한,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키시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재미난 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조금은 좀 허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이제 저희가 뭐 해외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여다보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예요.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이제 매달 1일에 나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보다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, 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고,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는 게 뭐 약간 글로벌하게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, 우리나라 수출이랑 타이완 수출이 최근에 좋지 않은 거를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글로벌 이코노미가 리커버되고 있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세계 경쟁 성장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. 그래서 이 리커버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제 그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고 좀 봤던 것 중에는 반도체 수출이 이제 되게 좀 안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안 좋은 게 좀 걱정이다라고 했었는데, 그거보다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도 반도체의 시장이 좀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경기에 좀 하방 요인이 더 커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뭐 전체 수출이 한 20% 되고,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또 한 20% 정도가 반도체가 차지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의 어떤 시장의 중요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게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단지 이제 뭐 재정 정책,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좀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는 그 의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재정 확대 정책만으로는 그 경기를 좀 부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, 뭐 경기가 그 25bp를 금리를 내린다 해서 경기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,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시그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뭐 시장에서는 뭐 시장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다 말씀드렸듯이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부터 저희 은행의 그 원화의 뷰가 올해 1,200원이었어요 연초에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연초에 뭐 1,120원 이렇게 있을 때 1,200원 정도 저희가 뷰를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좀 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베어리시한 뷰를 갖고 있었는데, 그 이유가 뭐였었냐? 사실은 그때는 1월 달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그 약간 달러 약세 뷰가 글로벌하게 있었을 때였었어요. 그래서 다른 EM들의 커런시들은 전부 다 이제 약간 그 어프리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원화에 대해서만 약간 디프리시에이션의 뷰를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, 그 큰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좋지 않은 것, 특히 반도체 쪽에 수출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상수지 흑자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줄어들 거다,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화의 약세의 좀 이유로 받기도 했고요.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부터의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좀 생각보다 상당히 클 거다. 그래서 EM 국가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금리가 높아서 채권 쪽에 플로우가 있는 쪽에 시장이 그쪽의 커런시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약간 좀 주식에 디펜던트한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약간의 커런시가 약간 좀 약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했었었는데요. 그 뷰가 뭐 생각보다는 좀 잘 맞았던 것 같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 뭐 1,100, 저희가 사실 1,200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사실 1,180원 정도로 낮췄었는데, 낮추고 나서 다시 바로 막 90원까지 올라가서 역시 우리는 낮추면 안 되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긴 했었는데, 여튼 역시 이
플로우 때문에 그 원화가 조금은 더 약세로 갈 거다라는 뷰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. 근데 어제 또 재미난 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은행이 원화 약세 뷰를 갖고 있던 게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갈 거다라 했는데 어제는 사실 일요일 날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원화가 상당히 1,200원을 깨나르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어제 뭐 90원에서 80원대로 쭉 빠졌고 또 채 며칠 사이에 채권을 외국인들이 이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들어왔어요.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틀린 이유 때문에 원화의 움직임이 가고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봤던 어떤 인디케이터 틀리긴 했지만 채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인해서 원화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맞는 이유로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보긴다면 여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어떤 의존하는 그리고 주식의 캐피털 인플로 아웃플로에 더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보다 원화가 조금 더 좀 약세를 가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뭐 올해 말까지도 한 1,180원에서 1,200원 정도에서 있지 않을까. 사실 이미 뭐 다 와 있긴 한데 뭐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커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종훈 전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.